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1강을 시작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실패한 첫 번째 발자국 로버트 토마스와 동서문명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4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할 터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이 국제질서 가운데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첫 출발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발자국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첫 번째 발자국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 발자국이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첫 번째 발자국은 실패했을지라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가 어떤 질서 안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만 가지고 기독교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북아 질서가 어떤 질서였는가를 잘 알 때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한반도는 중화질서라고 하는 큰 국제질서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동북아시아가 세계 전부였기 때문에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천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39년 리차오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족인데 천자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천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자는 하늘과 땅과 같이 그들을 아우르며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양육하고 해와 달과 같이 빛을 비춰주며 번개와 천둥과 같은 위엄을 가진다. 천자를 바로 그 하나님과 비슷한 하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까이 있는 우리 한반도가 바로 그 중심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쪽으로 갈 때 되면 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명의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그건 야만족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외놈 이렇게 부를 정도로, 외라는 말은 작다는 말 아닙니까? 중하의 중자는 가운데의 큰 세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중화문명의 중심과 중화문명의 아주 변두리, 거의 빛이 비칠까 말까 하는 그런 세력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큰 중국에 대해서는 4대 큰 것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작은 섬나라 일본은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DNA까지 와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화질서에 세뇌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종이에요. 세종이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중화 질서 가운데서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편입한 그런 임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화 질서 가운데서 중국이 마련해 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세기에서 바로 이 중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중심인 세계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여러 차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북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발트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흑해를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터키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동쪽으로 와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중국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북쪽을 상당한 부분을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 땅이었던 것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동해바다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 중화질서, 중국이 우리가 대장이다, 어느 나라도 우리와 대결할 수 없다, 이런 세계관에 큰 도전을 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핵심이 뭐냐면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등한 세력으로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시아 중화 질서 속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아시아 질서에서 나라와 나라가, 대등한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나라, 작은 나라, 더 작은 나라,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 것인데, 그 중국과 러시아는 대등한 세력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대등한 세력으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중국 국내에는 절대로 비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그 중국의 최상층부 외에는 이렇게 중화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지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중화질서, 중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쪽으로는 이 바다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앞장선 것이 영국이죠. 영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또 뭐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바다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중국에 오긴 했어요. 그러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는 그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은 아니었고, 그냥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고 하는 무역 정도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초 193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영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군함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을 항복시켰죠. 이게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대 초에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거기에서 지고 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천자는, 황제는 그것은 저기 상해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그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40년대 초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그리고 이제 이 조약 다음에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또 미국도 조약을 맺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이거 제대로 지켜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858년에 천진조약을 맺었고, 천진조약을 맺고 나서도 중국이 머뭇거리면서 조약을 안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합쳐가지고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북경 베이징을 공격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천하의 중심이 북경이고 북경에는 천자가 사는데 바로 천자가 그 북경에서 도망을 갔다. 이것은요, 이건 뭐 놀랄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대리자가 천자고 천자는 북경에 있고 그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질서가 붕괴되는 아마 가장 가시적인 근본적인 사건은 뭐냐면 1860년에 소위 제2차 아편전쟁 때에 북경이 말하자면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천자가 도망가는 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위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이제 영불 세력이 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또 그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남태평양을 거쳐가지고 오는 이 도전만 있었는데 또 다른 세력이 또 중국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860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끝내고 이제 우리도 태평양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미국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서쪽에서 지금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는 러시아가 공격을 해오고 있고 서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에서는 유럽이 공격해오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미국이 또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 19세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질서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 혹은 만국공법의 새로운 문명 가운데서는 이제 편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 동북아시아만 있었을 때에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유럽이, 특별히 서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중심국가에서 주변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중화질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자가 역사의 중심인 질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중화질서에 반대되는 것이 소위 만국공법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 서구 문명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 문명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서구 문명의 핵심은요,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명이 중심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질서는 유교 문명이 중심이 되는 세계라면은 서구 문명, 만국공법은 기독교 문명이 중심이 되는 세계예요. 이 기독교 문명이 중심이 되는 만국공법은 세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문명국이 있고 또 하나는 반문명국이 있고 또 하나는 야만국이 있는 거예요. 문명국은 서구 문명을 가지고 서구적인 수준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이 문명국인 거예요. 야만국은 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필리핀이랄지 혹은 아프리카랄지 남미랄지 이런 반문명 야만국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반문명국입니다. 나라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왕도 있고 체제도 있어요. 그러나 서구 문명과 같은 나라를 가지지 못한 것, 이 반문명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반문명국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는 중국의 눈으로 세계를 봤는데 이제는 서구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고 서구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될 때 중국은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라 겨우 평가해 봐도 반문명국밖에 못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구 문명이 오면서 중국한테 너희들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 나라야,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많은 군대도 아닙니다.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 작은 군대를 가지고 거대한 중국의 북경을 점령해버렸다고. 왜냐하면 이 서구 근대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중국의 서양의 외교관을 상주시켜야 된다고 하는 외교관의 상주,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자유, 그 다음에 통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화文明이 지금까지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또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유럽, 또 동쪽으로는 미국이 중화文明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재빨리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양 문명의 힘을 가지고 중국에 와 가지고 너희나 우리나 다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조약을 언제 맺었냐? 1873년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4대라고 해서 큰 나라라고 해서 중국을 섬기는 그런 시점에서 일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다 똑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천자는 역사의 중심이고, 제후국이 천자를 만나려면은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땅에 대는 이 예의를 행해야 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본에서 간 대사가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단 말이야. 나는 일본의 천황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입장에서 맞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국이 델치본에는 반항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1873년에 일본과 중국은 대등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대등한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외교 관계가요, 이중적입니다. 사실은 중국은요, 이렇게 서양 여러 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한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소위 총리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서 그 관청에서 그런 국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 질서에 맞는,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국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전통적으로 조공국가들, 자기들한테 머리를 숙이는 조공국가들을 다스릴 때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하느냐? 예부, 중국의 예부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 밀려드는 서구의 그 새로운 국제 질서를 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국제질서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총리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제질서를 담당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자기가 대장 노릇하던 그 질서를 금방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들 말 잘 듣는 나라들을 모아놓고 그 나라들을 향해서는 중국의 예부라고 하는 예부를 통해서 옛날식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870년대 들어가면은 일본을 관할하는 것을 어디에서 관할하느냐? 바로 총리아문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조선을 관할하는 것을 어디에서 관할하느냐? 바로 어디에서 관할하냐면은 예부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천자가 중심이고 국가적으로는 중국이 중심으로 하는 이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붕괴를 아주 더 가속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50년대에 일어난 소위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만 크면 뭐합니까? 세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계로 나가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이 북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발트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는 겨울만 되면 꽁꽁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흑해를 통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나가는 거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려면은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터키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터키가 바로 그 길목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터키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터키의 그 이스탄불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거예요. 바로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목을 터키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아니 러시아가 내려오면은 이 러시아가 땅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유럽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은 사이가 안 좋은데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고 터키를 후원해가지고 터키에 가가지고 러시아를 못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또 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까? 결국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는 인도는 누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딱 거기 있어가지고 못 내려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 다음에 바다와 인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쭉 와가지고 어디밖에 없냐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 동북아시아 그 시베리아 그 연해주라는 말이 바다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연해주. 바로 그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연해주 땅을 사실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원래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 연해주가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랄지 그런 지역들이 다 중국인데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1860년에 소위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북경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이제 밀고 가가지고 천자 자체를 위협하는지 몰라. 그럼 천자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이때 러시아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서 당신네들이 본국이 멀리 있고 사실 군사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은 내심 영국과 프랑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또 청나라도 더 이상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힘들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발 여기에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 러시아가 이 일을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중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끝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에는 대가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내 대가를 달라. 뭘 줄까? 그러니까 연해주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반도 여러 배 되는 연해주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저기 유럽 땅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바로 이쪽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제너럴 샤마노 사건, 아까 얘기한 토마스가 1866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될 때에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내내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관심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외적이 와가지고 가끔 도적질을 해가는 것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걸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중국과 대등한 나라가 될 만큼 발전했다고요? 그럼 옛날엔 중국과의 관계만 잘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일본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나라 북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북쪽에 1860년대 이후부터는 두만강 북쪽에 러시아 세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의 모든 지식은 중국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여기에 온통 모든 외교적인 역량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이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대우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일본을 왜 놉니다. 그런데 일본이 너희들은 중국을 향해서 황제의 나라를 섬기지만 우리는 중국의 황제와 동격인 나라야.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사람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다, 이 길로 간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러운 외골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는 일본보다 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860년대에 떡하니 두만강 북쪽에, 바로 우리나라 함경북도 북쪽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바다를 향해서 지금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지금 북유럽에서 바다를 못 찾았지, 그 다음에 그 지중해에서 바다를 못 차지했지, 인도양도 못 차지했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다음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질 것이냐? 바로 한반도 북쪽 블라디보스톡,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60년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국제질서는 엄청나게 바꿔져 가고 있는데, 이 국제질서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었느냐? 가까이 있는 일본도 제대로 몰랐어요. 러시아도 제대로 몰랐어요. 오직 아는 것이 뭐냐? 중국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중국도 지금 19세기의 중국이 아니라 옛날 중국, 아시아를 호령하던 시대의 중국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9세기에 1850년, 60년대의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력이 바꿔지게 되니까 한반도가 이제 요동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되니까 이제 한반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북경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반도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북경의 함락이 가져오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중국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중국이 그 핵심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말하자면 1860년대에 60년에 북경의 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북경을 함락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언제는 조선을 침략하러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천주교는 오랑캐 종교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아니 그 오랑캐가 중국을 이겼다. 그러니까요. 달레라고 하는 사람 쓴 천주교의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조선 사람들 가운데 서양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서양 오랑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중국이 서양한테 항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는 서양식으로 행세를 해야 살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자기 조상이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한양에 살았는데 바로 1860년에 서울을 떠나서 대구로 피난왔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만큼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유교 중심의 그 성리학적인 중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무너지게 되니까 신분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양반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생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농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1860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또 권력자가 된 사람이 대원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원군이 이렇게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고 있었느냐? 전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배운 것은 역시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질서밖에 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한반도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동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난세를 해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동학입니다. 그런데 동학이요,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천주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양사상과 적절하게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동학이에요. 동학은 천주교에서 배운 것을 이 동양과 적절하게 타협시켜가지고 제시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서구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양 문명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맞설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학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답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내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늘이 있다. 하늘이, 천자가 중국의 백지에 있는 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상당히 새로운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일, 천주교, 그런데 통합,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위협을 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위협이 한반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가 그러면 대한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한반도가 개방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바로 1860년대의 천주교의 등장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러시아를 막을 힘이 우리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도 러시아를 못 막는데 어떻게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러시아를 막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다. 우리가 러시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조국,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리고 또 영국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서구 그런 유럽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세력은 말하자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합한 그 군대에 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 영국과 비교할 나라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손을 잡자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찬스였었는데 그 찬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가 어려운 것은 이 중화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랬고, 중화질서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쪽에는 러시아의 세력,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세력, 그 다음에 그 동쪽에서는 미국 세력이 지금 중화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 내부에서도 이미 일본이 서양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중화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화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이 새로운 서구문명에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등장을 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 문명을 적대시했었다. 이 동학이요 너무나 주술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여러분들 동학혁명도 알다시피 일본은 총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부적을 달고 갔다고요. 총과 부적이 싸워가지고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그래 이런 점에서 동학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 천주교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천주교에 들어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천주교는 조선을 프랑스는 천주교를 매체로 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조선도 결국 뭐 천주교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한때에 천주교를 매체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 세력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맞서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개되는 것이 사실 병인박해와 그 다음에 그 제너럴 샤마노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개신교의 유입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1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2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